사람 심리상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게 늘 어렵고 익숙하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게 됐으니까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는 저도 잘 이해하고 저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대학원생으로서 보내게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싫고 두렵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안해만 하고 있는 상태에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었나.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첫 논문을 해외 저널에 출판하기까지 했던 노력, 취직을 하기까지의 노력이 훨씬 더 어려운 노력이었냐 하면 그거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이님께서 요즘 바쁘신가 봐요. 영상 안 올리시네요. 기억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 그리고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해주신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5년에 미국에 와서 발달심리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작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세림이라고 합니다. 세림님 전공도 심리학으로 사회과학 계열인 것 같은데 한국 석사 때부터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박사 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게 되신 건가요? 사회과학 계열의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구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한국은 문과, 이과 구분이 되니 문과생이 능력도 안 되는데 이과생의 영역을 도전하나 싶어 시작 전부터 두렵더라고요. 이런 질문 정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 분류기 중에서 양적 연구에 가깝고 추론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 경험이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데이터 분석 부서에서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쓸 만한 능력을 이미 대학원 다니면서 훈련을 하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일단 될 것 같고요. 숫자로 된 데이터를 다루면서 주로 통계적인 추론 방법으로 연구 질문을 만들고 실험을 짜거나 설문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한 뒤에 통계 분석을 해서 해석 지점들을 논문에 담아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다면 양적인 연구를 하신 거고요. 숫자로 변환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관찰 연구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이나 해석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신 그런 종류의 이제 연구를 하셨다면은 질적 연구에 가까운 연구를 하신 거겠죠. 질적 연구를 전공하셨어도 인더스트리 쪽에 충분히 쓸만한 부서나 직군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연구 경험이 아직 충분하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양적 연구인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양적 연구는 일단 가설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면 피로는 공감 행동 감소를 유발한다. 맞을지 아닐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 200명을 강의실 2개에 나눠서 6시간 동안 연속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피로감이 피험자들한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강의 초반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강의 후반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크게 웃는지 데시벨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강의 초반에 그 재밌는 이야기에 웃는 데시벨이랑 강의 후반의 데시벨 그리고 이야기 종류의 차이 그리고 강의실 1, 2 간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 초반에 비해서 강의 후반에 데시벨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피로감이 공감을 낮췄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에 따라 웃는 소리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가설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랑 비슷한 논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셨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측정하는 방법론이라던가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전공하신 거라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충분히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집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 지점을 잘 본인이 만들어 나가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EEG, ERP라고 하는 뇌 전기 반응을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뇌 전기 신호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숫자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전극이
자극이 어딨냐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다르고 어떤 자극 그 보여준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초가 지났는지 이런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방법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실험 자극들을 좀 더 정교하게 보여주고 오차가 없이 보여주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여줬다는 걸 기록하게 하려면은 그런 과정에서 또 매틀랩이라는 코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노가다로 저는 전혀 몰랐지만 어떻게든 실험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니까 조금씩 프로그래밍에 좀 더 친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초부터 코딩 그런 거 막 관심을 가지면서 막 배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해 나가고 이런 영역의 능력이 조금 쌓였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추론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을 체득을 하게 되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랑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사회과학 연구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라는 과정을 다양하게 더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비교를 한다면 제 생각엔 공통점은 넓은 의미에서 숫자로 변환되는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는 논리적인 접근법이 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질문을 만들고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로 도출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논리적인 접근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분야 다 추론 통계라는 통계적 가설 범증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비슷하죠.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 모든 연구가 추론 통계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또 사회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큰 축이 되는 연구의 논리적 방법론 자체가 추론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과학 연구 분야가 좀 더 광범위한 연구 전반적인 과정을 다 다루게 되는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좀 더 연구 전 과정에서 중시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 연구는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것도 직접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문지 연구여도 설문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거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논문까지 내고 실험 연구라고 해도 처음 이제 실험 논리 만들고 실험 프로그램 자극 만들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실험 돌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이제 다 입력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걸 진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분석이나 모델링이 중시되는 연구 분야도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가설을 잘 짰고 방법론을 신박하게 잘 고안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외변인, 혼입변인, 컨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없는 깔끔하게 실험을 잘 짰느냐 혹은 실험 설계를 잘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가 되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을 되게 깔끔하게 해내면 상대적으로 분석하게 될 데이터의 복잡성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루게 된 데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다루게 되는 그 데이터의 규모나 복잡성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잘 선택하고 그 데이터를 잘 전처리를 잘하고 가공을 잘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기존의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도출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보가 있냐 없냐가 중시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반 학계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그 초기에 가설 설정하는 이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시되는 반면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수집, 올바른 분석 그리고 가공, 모델링 이 부분이 중시되는 게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피로가 공감 행동 감소를 유발한다라는 가설이 있다면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같은 주제여도 이 주제를 연구할 때 이미 인터넷상에서 수집되어져 있는 SNS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NS에 언급되는 공감 관련 단어의 범위 같은 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범위에 든 단어들이 언급되는 시간 같은 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어떤 달 그리고 어떤 요일에 공감과 관련된 단어들이 언급이 됐는지 분석을 해보면서 예를 들면 공휴일이 없는 달이 공휴일이 많은 달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피로를 더 많이 느낄 것이고 또 월요일이 금요일보다는 피로도를 훨씬 크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으로 쪼개봐서 얼마나 공감이랑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언급됐는지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공감 관련 단어가 공휴일이 없는 달 그리고 월요일에 가장 적게 언급이 됐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는 거라면 비슷한 피로는 공감 행동 감소를 유발한다 라는 가설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방법으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논리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까지 내리고 싶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로는 공감 행동 감소를 유발한다는 이 논리 그리고 이 가설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감과 관련된 광고를 어떤 시간에 내보낼까 라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공감 관련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과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광고들의 스킵 비율이나 클릭률이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 여부나 요일 여부에 따라서 다른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공휴일이 없는 달이나 뭐 월요일 이럴 때 공감 관련된 광고의 스킵률이 높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직접적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휴일이 많은 달에 금요일 오후에는 공감 관련 광고 수를 늘리고 월요일에는 감정과 관련된 광고 수를 줄이는 이런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이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부서가 앞다퉈서 생기고 있고 실제로도 의사결정 근거로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시간 데이터를 뽑는 거나 해당 광고의 뭐 클릭 비율, 스킵 비율이 시간 여부에 따라 다른지 이런 분석을 과정에 개입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연구의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이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게 데이터 부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주제에서 공감과 관련된 광고의 시청 시간 데이터를 뽑을 때 뭐 이 관련된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지역, 관심 주제, 정치 성향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 공감과 관련된 광고를 끝까지 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델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공감 광고를 끝까지 본다고 예측되는 사용자한테 피로도가 낮은 시간에 공감 광고를 넣는 그런 좀 더 스마트한 결정을 또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유튜브에서 다 자행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하고 있는 예잖아요. 또 이런 의사결정에 데이터 분석 기반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많이 뽑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보시면 근본적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같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대학원 공부가 됐던 것 같거든요.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질적 연구를 주로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셨거나 관찰 연구를 했거나 혹은 또 양적 연구를 주로 하시긴 했지만 나는 좀 숫자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 분야로 바로 가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숫자로 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뭐 그거를 또 코딩을 통해서 뭐 분석 툴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보고 이런 경험은 적으실 테니까. 근데 이런 질적 연구가 좀 더 메인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디자인 리서치나 유저 리서치, 사용자 행동 연구, 사용자 사용감 연구, 제품 개발 이쪽을 하는 분야로 가시면은 질적 연구가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데이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이미 웹상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광고 클릭률이라던가 뭐 시청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유저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그 사용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고 그걸 분석하는 게 데이터 부서의 일이라면은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기능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직접 유저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좌담회 같은 형식의 질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땠어요? 뭐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런 거를 직접 물어보면서 의견을 수집하는 거죠. 사용자 연구, 유저 리서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유저 리서치를 하는 부서가 대기업 위주로 특히나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팀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 리서처라는 이름의 직무를 모집을 해요. 소비자의 직접적인 숫자화되기 어려운 생각들 같은 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연구를 직접 해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주로 전문으로 한 사람들을 우대해서 뽑더라고요. 요즘엔 심리학 쪽 아니면 인류학, 사회학 이런 쪽에서 박사하신 분들이 유저 리서치 분야로 굉장히 많이 가요. 결국 어떤 분야든 연구자로서 석사나 박사 등을 하시면서 논문을 쓸 정도로 전문화된 경험을 쌓으셨다면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훈련이 되셨다는 자신감을 일단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전문성을 쌓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논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산업계에서 수요가 있는 방법론과 정확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론, 그리고 스킬, 코딩 능력 이런 거를 학원을 다니시든 인강을 듣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스킬들만 채워주면 충분히 코어에 스킬셋을 빠른 시간에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아니에요. 저만 해도 처음에는 진짜 코딩 공포증이 있고, 근데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또 이제 심리학의 어려운 현실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회사 취직하려고 알아보니까 SQL,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능력은 어딜 가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전혀 다뤄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배우는데 몇 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범접하지도 못할 정도의 언어냐 하면, 제가 막상 인강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몇 달 정도 투자하면은 금방 배울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언어임에도 그냥 제가 접해본 적이 없는 모르는 거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처음엔 컸던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심이 생겨서 배우려고 보니까 학원도 있고 인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잘 몰랐어도 배우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큰돈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인터넷에도 너무 많고 학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연구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문제 해결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어의 뼈대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만 몇 달 공부해갖고 채워놓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취업시장에 나갔을 때 도전을 해볼 만한 지원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박사 학위 따기까지의 노력, 제가 첫 논문을 해외 저널에 출판하기까지 했던 노력, 취직을 하기까지의 노력이 훨씬 더 어려운 노력이었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 심리상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게 늘 어렵고 변화를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익숙하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게 됐으니까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는 저도 정말 잘 이해하고, 저도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을 대학원생으로서 보내게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익숙한 것을 쫓아가면서 전문성을 쌓았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판 자체가 그렇게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보상이든 뭐든 간에 그 좋은 면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많지 않은 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변화가 싫고 두렵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안해만 하고 있는 상태에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저는 좀 들어요. 혹시 이런 심리에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지금 많이 지쳐 계시고 고민되고 불안한데 두려움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와닿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